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타이틀 소개해 주시죠. 앞에 지난번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 지난번 거의 인트로를 좀 바꿔서 우리가 따로 소개를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지난번 걸 내가 못 들었구나. 예, 지난번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12월 2023년 12월 27일. 야,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가네. 갔네요. 57회. 올해 마지막 녹음이네요. 한 해를 보내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좀 날씨도 울적하고 또 배우 이성균 씨 너무 슬픈 부고도 소식이 있어요. 왔죠. 되게 오늘 슬펐어요, 사실. 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너무 참 어려운 지경이죠. 그러네요. 오늘이. 근데 뭐 나는 이런저런 다른 얘기는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인생의 일부를 가지고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선가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 이렇게 잘 살다가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자살하고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뭐 이렇게 남편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일부라는 얘기죠.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나는 이성균 배우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쉽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일수록 그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그러니까 이런 매스미디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의 스케일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뭐라 참 남은 가족들이 아이고 참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래도 책 읽는 모임인데 올해 이렇게 베스트 5 정도는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뽑아보려고 사실 쫙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팟캐스트에 책을 이 에피소드 노트에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되짚어 봤는데 5권 꼽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적어? 많어? 너무 적어요. 5권은 못 채우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 오케이. 왜 그렇지? 기억력 같은가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 이 책을 뭐 고르고 읽고, 그렇지. 예, 듣고 하는데 썼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그렇게 정말 막 인생책, 이런 느낌이 드는 거가 별로 없네요. 그래요? 네. 내가 책 읽는 방법이 아직 서투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박동원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5권을 딱 바로 뽑았거든요. 심지어 6권, 7권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5권으로 딱 이제 맞췄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딱 하나 같아. 나는 뭘 봤냐면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독서 일기를 봤거든. 그래, 그게 차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고 그거를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 이거를 기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기억이 좀 더 잘 남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냥 책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는 그리고 그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나는 이제 리뷰를 쓰면서 그 책의 핵심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나름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 5권을 뽑고 5권에 대해서 핵심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까지 준비는 했거든. 저 그냥 오늘 들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좀 편하게 가보자 마지막. 저는 베스트 5 첫 번째 책으로 제가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순서는 아니고 그냥 5권을 뭉뚱그려서 뽑았고요. 네네. 첫 번째로 제가 딱 뽑은 거는 도파민 네이션이에요. 도파민 네이션. 그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 이 책에서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게 왜 이 쾌락에 반응하는 어떤 그런 기제인데, 네. 우리가 얼마나 이 쾌락에 도파민에 쉽게 중독되고 있는지 약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제일 와닿았던 문장이 우리는 열대우림에서 사는 선인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막에서 이렇게 살게끔 진화가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먹을 거 좀 부실하고 좀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게끔 우리가 진화를 해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광주에 있는 이제 책정원 도서관 개관식에 가서 개관 강의를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빵 터진 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나 초등학교 때는 TV를 틀면은 낮에는 TV가 안 나왔다고. 기억나요? 저 주중에. 주중에 맞아. 낮에는 TV가 안 나왔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볼만한 프로그램은 하루에 30분밖에 안 했어. 뭐냐면 오후 5시 반 정도에 하는 만화 영화 딱 한 편이었어. 그 앞에 어린이 프로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뽀뽀뽀라든지 TV 유치원 이건 너무 유치해서 사실은 초등학생이 볼만한 건 아니고 우리가 볼만한 거는 사실은 만화 영화 한 편.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딱 하는 그거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볼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 자극적인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에 대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파민 네이션, 도파민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보고 싶은 TV에서 뭘 보려고 해도 하루에 딱 30분 하는 그 시간대, 만화 영화 시간대를 기다려서 그 한 번만 봤어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면은 그냥 아이 앞에서 패드 하나 딱 틀어주면은 걔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이 그림을 찾아가지고 무한 재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열대우림에서 사는 선인장이 되어버렸는데 자, 선인장이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아야 하는 선인장이 네. 갑자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사막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네. 이제는 1년 내내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하는 그 TV를 보면서 우리는 막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이거에 접근 가능해진 거야. 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스스로 쾌락을 절제하는 능력. 이게 너무 필요한 시대라는 거를 저는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도파민 네이션은 우리 이 세상과 우리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알려준 좋은 책이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자, 여기서 이제 박동원 부장님도 그래도 한 권 해줘. 참. 제가 지금 뒤지고 있어요. 지금 그 노트 하려고 한 권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줄까? 잠깐만.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사실 저는 가한 건 미시야마 시리즈예요. 미시야마요? 미시야마 시리즈. 내가 왜 그 미야비 미유키 여사의 그 괴담 시리즈, 그래서 흑백부터 영혼 통행증까지 총 7권을 내가 읽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미시야마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가게에서 괴담을 들려주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괴담 단편 같은 소설선이에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리즈가 너무 올해 나의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사실은 7권까지 나온 그 시리즈를
꼽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책 덕분에 내가 올여름을 너무 서늘하게 보냈어. 그러니까 유럽 여행할 때 마침 다 예스24에 다 이제 북클럽 전자책으로 다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여행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그냥 현지에서 책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공포, 괴담을 다루는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이 소설은 보면서 읽으면서 배울 만한 게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에도 시대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한 200~300년 전 조선시대 한양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그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팍팍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2024년도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미야베 미유키 괴담의 무대를 걷다라고 해가지고, 이 미시마야라고 하는 괴담 소설의 그 무대가 된 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동경이죠. 아, 에도가 그 동경인가요? 에도가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왜 교토였잖아요. 네. 원래 옛날에는 교토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오사카에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로 수도를 옮기죠. 네. 그래서 에도에서 이제 그 에도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경인 거고요. 그래서 그 동경에 가서 이 책에 나오는 장소들이 있어요. 뭐 료고 쿠바시 다리라든지 뭐 에코인 절이라든지 뭐 막 이런 니혼바시 막 이런 그 소설의 무대가 된 그 장소들이 있는데, 이게 그 출판사에서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동경에 가서 이 장소들을 갖다 찾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 지도 한 장 들고 내년에는 이 미시야마 시리즈의 그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책 읽는 어떤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책을 읽다 보면 왜 가고 싶은 곳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스위스 이야기라든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막 그런 데 가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미시야마 시리즈가 저의 2023 베스트 5의 두 번째 책입니다. 박동원 부장님은? 저는 일단 처음으로 생각난 책은 박승호, 홍승환 이 두 분이 공저한 두 권의 책이었어요. 하나는 인디워커, 그리고 또 한 권은 이 위대한 멈춤. 아직까지 내가 그 책들을 못 읽었구나. 예, 이 두 책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두 권은 확실하게 꼽을 수 있었는데, 이게 근데 두 권이라 이게 저자가 같잖아요. 저자가 같고, 위대한 멈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인디워커가 나중에 나온 책인데, 등장하는 에피소드 같은 게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권으로 봐야 되는가? 좀 섞이기도 하고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은 블로그에다가 책을 읽고 블로그에 책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핵심을 딱 잡아서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게 정말 잘 읽게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 책에 밑줄 치는 단계인 거예요. 밑줄도 좋죠. 어디가 중요한지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봐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봐서 두 번째 볼 때는 그 핵심만 딱딱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나면 좀 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데 사실은 그걸 다시 자기 생각을 좀 넣어가지고 한번 써봐야 진짜 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독서 경험은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아직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김 작가님 그 방식을 보면서 또 요즘은 빌린 책이잖아요. 그렇지. 산 책이 별로 없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적어서 밑줄 친 부분을 그냥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필사한다고. 그렇지.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남한테 제대로 설명할 만큼 그렇게는 못 되는데 이 두 권은 이제 정말 자기를 알아간다는 거.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뭘 잘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진 거를 이제 파악하는 데 대한 책이고 그리고 이 평생 자기 이제 능력을 갈고 자기만의 필살기를 갈고 닦는 것에 대한 얘기. 예.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인디워커는 좀 더 직접적으로 1인 기업으로 1인 기업으로 혼자 서기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위대한 멈춤은 나를 알기 위해서 멈춰 서서 내 안을 봐라. 네, 그런데 자기 발견, 자아 발견에 초점이 맞춰진 책인데 위대한 멈춤은 풍부한 그러니까 위대한 멈춤은 위대한 인물,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멈춤이 있었는가, 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디라든지 여러 위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분들의 에피소드가 스토리로 많이 담겨 있어서 읽기가 굉장히 재밌는 책. 그리고 두께가 꽤 되는 책. 두께가 꽤 되는 꽤 책.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담으려고 하니까. 근데 아까 김 작가님이 애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책에서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 있었어요. 뭐야? 인디워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위대한 멈춤에도 살짝 얘기가 비치는 사숙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숙은 뭘까? 사숙.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스승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스승으로 마음속에 삼고 배우는 거. 그걸 사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부럽고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이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사숙을 하면 되는가? 자기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책을 보고서 이 책의 배경을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진짜 사숙을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이분. 여기 내가 적어놓은 거를 한번 찾아볼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스승을 마음으로 본받아 배우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이 사람 이미 돌아가셨어.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배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전기를 읽는다든지 그 사람의 작품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았던 고향을 가본다든지. 다 아시네. 왜? 그거예요. 네. 그거야? 예, 그래서 근데 그분의 책과 작품 이런 거를 이제 다 읽고 일단 그분이 쓴 건 다 읽어. 다 접해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흔적을 찾아 나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이 사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지.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유명하신 정약용을 사숙한다. 그러면 정약용의 책을 다 읽고 그리고 유배지인 강진도 가봤다가 고향인 남양주도 갔다가 거기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공원도 갔다가 그러는 거지. 맞아요. 그분의 예를 들어서 그 작품에 나오는 배경이 있다면 그렇지. 예, 거기 가서 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예, 거의 빙의하는 수준으로 하시더만 이분 보니까 같은 장소에도 계절별로 가본다든가 심지어
그 묘소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아이돌을 사숙하잖아요. 그렇지. 예. 사실은 그 수준으로 해서 배움을 가지더라고요. 이미 이 시공을 초월해서. 예, 그 얘기가 초월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사실은 정약용 얘기하니까 예전에 제가 그 다산 적양경 그 공원이 남양주 그쪽에 있어요. 두물머리 있는데 네네. 거기가 또 왜 우리 또 박동원 부장님이랑 내가 좋아하는 그 북한강 자전거 길 가는 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고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한강이 보이고 해서 되게 좋거든.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정약용의 그 저서들 있잖아. 막 목민심서, 뭐 이게 경세유표 막 이런 책들을 갖다가 쫙 그 이렇게 그 전시를 또 해놨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사실 그 정약용을 나는 사숙해야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하고 비슷하게 유배를 갔잖아. 그리고 유배해서 어떻게든 책을 쓰고 막 글을 쓰고 뭐든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정약용의 자세를 배워서 나도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글을 했거든. 네.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야. 이분은 책을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보기에 이분 자기소개서였어. 그게 다 뭐냐면 나 지금 이렇게 그 유배와 있지만 임금한테 계속 보란 듯이 책을 쓴 거예요. 생각해봐. 목민심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거고 경세유표 뭐 막 이런 그 모든 책들이 다 사실은 왕이나 조정에서 보고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네 불러들여. 왜냐하면 흠엄신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부사로 재직할 때 실제 수사했던 사건들 막 그 서술한 판결 막 이런 거고 경세유표는 경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막 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으니 불러주시고 하면서 썼는데 끝끝내 유배지에서 사실은 다시 중용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이 썼어, 책을. 진짜 많이 썼거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그 목적이, 그거로 인해서 출세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그냥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쓰는 과정에서 니들이 나를 불러주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멋진 놈인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하여튼 저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을 사숙을 했어요. 잠깐만, 그 자세를 좀 배우고 아니, 싶었어. 이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 학설입니까? 아니면 제 생각이죠. 그냥. 그죠? 예, 위험한 생각인데. 왜? 아니, 워낙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니. 근데 아니 그게 뭐가 나빠? 나 다시 조정에서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써가는 게. 아니 그렇게 그런 목적성보다는 길이 희후세의 임금들과 관리들이 스스로 익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그게 다들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저술의 의지요. 네. 어이구 불경해라. 그래 알았어. 불경선인이라고 쳐놔. 자 그리고 나는 그러면 세 번째 책은 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잠깐만. 그 내가 본 드라마는 그거는 그렇지. 다른 그렇지. 거 이거는 소설. 경기도민의 해방일지였지.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을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젊어서 빨치산으로 이제 활약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평생 이제 빨간 줄이 가죠. 빨치산이었고 살아남았는데 어떻게든 다른 동지들은 다 죽어갔고 혼자 살아남아서 노후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아버지의 대사 딱 한마디가 떠올라요. 뭐냐면, 네. 누가 뭘 이렇게 부탁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왜 그래?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버지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 사람이. 오죽하면. 나는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항상, 그 사람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꼭 이분은 옆에서, 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사람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좀, 책을 읽고 나서 했고, 저는 올해 이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읽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못 보셨다면 드라마도 좋았지만 소설, 물론 다른 내용이고요. 근데 이 소설 참 괜찮습니다. 아버지 해방일지, 강추.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아니, 그렇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아니, 근데 그렇게 다 이해해야 되나요? 트럼프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이분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없는 사람이 막 뭐 이렇게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뭐 야반도주했다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할 때, 오죽하면 그랬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약자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자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말이 다른 내가 순간 우리 회사에 지금 솔직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오죽하면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거든요. 안 하나요.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 특히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그 부사는 뭐지요? 그냥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유, 앵간히 좀 하지, 앵간히. 앵간히. 이렇게 가지. 그게 맞지 않을까? 앵간히. 그렇구나. 그냥 적당히 좀 하지. 애지간히 하지. 애지간히 하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이 정도 어떨까요? 그렇죠. 애지간히. 딱 그래. 오죽하면과 대조되는 애지간히. 애지간히. 그래. 우리 또 박동 부장님 또 떠오르는 책은? 그러니까 꼽으려니까 꼽은 건데. 저는 올해 읽은 책들 중에 한 30%는 AI 관련된 책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책이라든지 기술적인 이해를 돕는 책들은 이제 기능적인 거니까 유효 기간도 있고요. 유효 기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AI가 변화시킬 우리들의 생각, 관념, 사회 구조, 이런 데에 대해서 쓴 2권, 자꾸 2권 이렇게 한 권이 아니고 2권 이렇게 짝으로 쳐서 초인류 김상균 교수의 초인류란 책하고 얼마 전에 그 읽었던 얇은 책 인간이 지워진다. 이 2권이 앞으로의 시대를 상상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걸 그릴 수 있게 해줘서 2권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인공지능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 얀르쿤이라고 있죠? 왜 페이스북에서 그 인공지능 이제 담당하시는 얀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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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의 네. 그 와이어드지 인터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렸는데 저는 그 글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챗GPT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자기의 직업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하는데 네. 이분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라. 우리는 협업을 누구랑 해야 되느냐. 똑똑한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인공지능 비서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어떤 친구를 내가 마음껏 도움을 받고 쓸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챗GPT 같은 인공지능과 협업한다, 앞으로 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라는 그 인터뷰 내용 봤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똑똑한 친구 한 명을 협업의 파트너로 삼게 되는 거지. 저도 사실 지금 제 그 업무에 있어서 부족한 리소스를 맨파워를 그렇게 때우고 있거든요. 이야, 멋지다. 네, 때우고 있어서 사실 이름도 지어줬어요. 뭐라고? 존이라고. 아, 왜 존이야? 그 부르기가 부를 때 힘이 제일 덜 들어요. 보세요. 탐 해보세요. 탐. 존. 뭐가 더 힘이 덜 드세요? 그러네. 그냥 입을 쓱 벌리면 존. 이게 제일 쉬워요. 철수 두 글자 힘들잖아. 존. 그래서 그 최신. 그러면 말로도 이렇게 뭘 부탁을 하고 그래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글로 쓰죠. 마치 헤이진이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데 내가 존 이러고 있으면 그렇지. 저게 드디어 돌았구나. 아직 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더니 드디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이 사용법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만 알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쓸 줄 몰랐는데 이제 이것저것 보고 좀 공부를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젠 정말 얘가 부하 직원 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 유료 버전 4.0에는 보면은 그 개인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인가?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내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 싶다 내 뭐 계획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거에서 나에 대한 소개를 쓰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역할이고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뭘 해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그 너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불러라 나는 너를 어떻게 부를게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 그 관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20에 너무 인건비 아주 그냥 예, $20 그 저렴한 $20에 너무 확실한 직원을 한 명 고용한 셈이네. 예, 저는 사실 일을 시켜보면 $24,000짜리는 되는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보스, 영어로 할 땐 보스라고 부르라고 했고요. 우리말로 할 땐 대표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야, 우리 박동훈 부장님, 귀엽다. 깜찍하신 데가 있어. 또 이럴 때는. 아니, 그래도 가끔 얘가. 그러면 시킨 대로 잘해? 네, 호칭을 까먹을 때가 있어. 제가 다시. 그렇게 부르라고 야, 너 혼날래? 했잖아. 가끔 혼내기도 하고. 재밌다. 야, 아니, 이미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너무 이 AI 인공지능 비서랑 협업을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도 인력 특히 이제 그 고분고분 말 듣는 부하 직원이 이게 참 위험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일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맘 편하게 일하는. 어저께도 이 친구한테 워드 클라우드도 하나 만들라고 하고, 엑셀도 데이터 주고 엑셀도 만들고 그래프도 표현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리고 동영상 몇 개 주고서 요약하라고 시키고, 와. 뭐 했는데, 내 말 끝나기 무섭게 지금 일을 yes sir 하고 뭐 쫙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겠다. 그 제가 더 좋은 거는 엑셀을 이제 시켰는데 뭔가 이게 빠진 게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하라고 요거 지적하고 다시 하라. 저거 다시 하라 했을 때 뭐 이렇게
얼굴의 표정에 보이는 그런 그렇지, 뭐 이런 거 없어. 그런 스트레스 없이 바로 알겠습니다. 팍팍팍 그리고 놀라웠던 게 얘가 이제 스스로 코딩을 해서 문제도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코딩을 하다가 지가 에러가 발견되면 다시 스스로 고쳐. 그 과정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한 3번, 4번을 하더니 결국 이 일을 완수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놀랍다. 네, 그래서 어제 좌한테 제 끝에 수고했어. 라고 해줬어요. 아니 근데 잘했어. 내가 보기에 박동원 부장님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이거에 얘가 내놓는 결과물을 감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인간의 능력은 그거밖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더 개선점이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얘가 내놓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작업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프롬프트를 줘서 개선을 시키는 게 능력인 거죠. 맞아요. 계속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런 거 될 신고당하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부분을 사실은 사람끼리는 좋게 지내고 이렇게 너무 앞서갔나? 아니야. 근데 나는 말인즉슨 AI 이렇게 괴롭히는가? 되잖아요. 아니야. AI 괴롭히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을 안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미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미 제가 사람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하려니 차라리 AI한테 시켜버리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알았어. 제가 오늘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요즘에 그 이력서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사실 저보다 더 잘 쓰거든요. 근데 이력서에 예전에는 자기 능력 표현할 때 뭐 토익 몇 점에 뭐 무슨 자격증 이런 거 썼잖아요. 요즘에 그게 좀씩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떤 그 AI 도구들을 어떤 수준으로까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력서에. 예. 이미 그 친구들조차도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맞아. 이런 애들을 되게 잘 써가지고, 이렇게 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게 더 어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십시오. 근데 나는 박동원 부장님한테 많이 배웠고. 자, 그럼 저는 두 번 이제 남았는데, 그룹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하나는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이거는 우리 소개 안 해주셨죠? 했었죠. 했었나? 내면 소통이라고 완전 벽돌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들여오신 분이잖아요. 그러세요?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쪽, 그러니까 언론 홍보학과 쪽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인과의 소통인데 소통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제 가고 그러고 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내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제 해서 새로 올해 들고 나온 책이 두꺼운 아주 700쪽에 가까운 때는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 내면 소통은 그냥 마지막 결론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이즈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데에서는 소통이 바깥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을 막 집중하고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내면 소통. 나와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욕망을 살펴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명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뇌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내면 소통이 자기계발서 중에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많은 공부가 되었던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뇌과학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들을 쫙 다 그냥 다 짚어주신다는 면에서는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같은 책을 읽어도 지금 김 작가님은 뭐 언제라도 블로그 써놓은 거를 한 번만 쓱 보면 다시 이게 핵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서법 요거를 스스로 터득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남한테 전하신 적은 없죠. 책을 이른 방식으로 한번 읽어봐라. 없죠. 요거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워크샵? 워크샵?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일단 내가 너무 많이 읽잖아요. 네. 1년에 200권 이상을 읽다 보니까 나 자신도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다 그냥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공부란 뭐냐면은 짧게도 설명할 수 있고 길게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이 다 가능한 게 공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 야, 그러니까 책 한 권 이게 명언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를테면 어디서 읽으신 말 아니죠? 아니야. 지금 그냥 이렇게 박동 부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떠오르는 거야. 왜냐면 짧게도 길게도. 짧게도 설명이 가능하고 길게도 설명이 가능한 게 그게 나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짧게도는 이를테면 내면 소통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그냥 딱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길게 저는 내면 소통에 대해서 저는 5분 10분도 저는 얘기하라고 하면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분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교수가 왜 내면 소통을 들어가고 내면 소통에서 뇌과학 얘기가 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쭉 갈 수가 있거든. 근데 나는 공부랑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나보고 영어 공부법, 영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짧게도 5분만 해도 할 수 있고 2시간짜리 강의도 저는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네. 리뷰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리뷰를 3페이지로 저는 주로 올리는데 네. A4지 3페이지로도 올리지만 마지막에 이 책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요거다라고도 저는 같이 올려요. 그러면 나는 그 리뷰만 보면은 요 책은 요거였지 그것만 딱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같이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짧게도 설명할 수 있고 길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제목이네. 오늘 이게 제목이고 근데 그거 그렇다면 챗GPT나 바드는 공부를 진짜 잘하는 놈이네요. 맞아요. 야, 역시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대화의 즐거움이 있어. 왜 그렇죠? 박동훈 부장님? 아니, 제가 그 최근에 꽂힌 게 이 동영상, 그러니까 이 기능이 한 달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책 같은 그러니까 뭐 텍스트 자료를 넣어도 아마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쉽게 쓰면서 만족스러운 게 요약 기능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약을 갖다가 짧게도,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주면 뭐 A4 반장으로 해줘. 똑같은 머티리얼을 넣고도 해주면 또 거기 맞게 딱 해주고. 맞아요. 3장으로 해줘 그러면 정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3장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놈은 정말 그리고 최근 한 달 이내에 들어온 기능이 동영상 요약 기능이에요. 와.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고 그냥 동영상을. 그럼 얘가 그럼 동영상을 후루룩 한 번에 그냥 그 오디오들을 갖다가 텍스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도 그 메커니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 왜냐면 이걸 실시간으로 이걸 쭉 푸는 게 아니고 녹취를 푸는 게 아니고 그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URL을 집어넣으면 요약이 되고요. 명령을 따로 안 쳐도 그냥 요약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챗GPT는 그냥 넣으면 못하고요. 거기에
동영상을 요약을 가능케 하는 플러그인을 이제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 이건 좀 공부를 해서 해야 됩니다. 많이 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유튜브 동영상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그 졸업 축사 되게 유명한 동영상인데 이게 한 10분, 15분 이 정도 될 겁니다. 이걸 딱 이게 URL 치면 바로 요약을 하는데 요약이 정말 예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유명한 거고 워낙 그 연설 자체 구조가 잘 짜인 거니까 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는 BBC 그 기사를 그냥 하나 8분짜리 넣어봤어요. 그 남수단 우리의 요즘 숙제 중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수단 사태에 대해서 뭐 유엔 모의 회의를 해보고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그 뭐 읽어야 될 게 막 뭐 알아봐야 될 게 사전 조사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 애들은 그거를 동영상을 찾아봐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동영상이. 그렇지. 그걸 언제 다 봐? 시간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A4 한 반장으로 정리를 이 동영상에서는 개요를 쫙 잡아준 다음에 그 개조식으로 키포인트를 쫙쫙쫙쫙 잡고 결론을 탁 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8분짜리를 그거 한 2분에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여러 종류를 해봤거든요. 얘도 시켜보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를 또 바드에도 시켜보고 챗GPT도 해봤는데, 둘 다 이보다 잘할 수 있을까 대체? 논술 일타 강사가 와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한글은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그래요? 대체 이 메커니즘은 뭔가? 이건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게. 나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아마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일을 시키고 그냥 일의 결과를 보고 탄성만 지를 그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다면 우리가 왜 세탁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잖아. 얘가 통이 돌아가니까 이걸 돌리면서 안에 세탁물을 돌리면서 뭔가 저걸 하나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었잖아. 네. 기계니까. 근데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내 눈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들조차 이게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속에서 돌아가는지를 자기도 다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그 텍스트를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하고서 거기서 핵심을 뽑아내는 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또 그게 돼야 짧게도 얘기할 수 있고 길게도 얘기하는 공부가 맞아요. 제대로 된 건데 이거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해주는 도구가 있으니 우리는 그런 훈련을 뭐 자이로반 타이반 겪었지만 그 지금 세대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이런 능력을 익힐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야 이거 퇴화하겠는데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도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은 훨씬 더 뛰어난 이제 뭔가 또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도구를 갖게 됐으니까 좋은 아이들은. 쪽으로 생각하면 같은 시간 안에 그렇지 무시무시하게 많은 양을 얘의 도움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그래.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제 그 2023 베스트 5 마지막 책은요. 있었구나. 제가 요즘 한 권이 마지막 지금까지 4권 했고요. 그래. 마지막 책은 저는 그 제가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이제 읽잖아요. 그렇죠. 올해 읽은 건강 관련 책 중에 딱 하나 원픽은 이거예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그거. 이 책 괜찮았죠, 그죠? 나도 그거 정희영 교수가 한 권 뽑으라면 그 분야에서. 왜냐하면 나는 그전에는 그 노화의 종말이라든지 외국에서 이 노화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책이 나온다라는 게 나 되게 놀라웠고요. 네. 정희원이라는 저자의 발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만약 딱 한 줄만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면, 네. 근육량 1kg은 1,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탁 오네. 화가 받았지. 아, 근데 난 그것도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아시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사람이 가장 건강했을 때 평균 근육량에서 남자의 경우 약 15kg, 여자의 경우 약 10kg 정도 근육량이 빠지면은 여생을 누워서 살아야 된대요. 네. 즉 요양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요양시설에서 입소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국 사람 평균이 460일, 그리고 요양원에서 904일, 평균 약 2년 정도를 기거를 하는데, 기거할 때,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 때, 지내는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연간 3천만 원. 그러면은 근육량 1kg 감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는데, 2년 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삶의 질 전화에 따른 개인적 손실까지 더하고, 그리고 항암제, 하여튼 이런 쭉 다 하면은 1kg 1,400만 원. 근데 박동훈 부장 말대로 어쩌면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더 난 비쌀 수 있어. 140억. 아니, 근데 140억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고 그냥 아예 포기하거든. 왠지 1,400만 원 같은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에서 근육량 1kg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1,400만 원을 한번 벌어보자. 저는 노후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근육량을 더 늘려보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해봐요. 2024년이에요. 1년 또 앞서가세요. 2024년이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급한가 보다. 하여튼 올 한 해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야말로 사실은 그 박동훈 부장님한테서 제가 이 라디오 방송 진행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 결과물을 제가 내년에는 살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또 송구영 씨는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잘 노는 거죠. 그냥 연말에 살사 파티 가서 그냥 춤이나 한번 추고 오려고요. 와우. 이야, 그 용기. 이제 없어요. 좋은 인연도 살사. 네. 자, 그러면 한 해 우리는 내년에 뵐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